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원래는 예정된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지난주로 끝났어야 되는데 2번을 더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과 목요일, 이번 주로 끝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20일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든 안 오든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쨌든 안 그래도 연장된 거기 때문에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이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 헌재를 향한 흔들기도 심하고 비난이라든가 이제 마타도어들이 횡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헌재 입장에서는 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받아주는 모양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서초동 쪽에 있는 뭐 여러 기자들한테 물어봤을 경우에는 약간 뭐 기로가 갈리는 것 같은데 한두 번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무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자들도 꽤 있고. 근데 지금 헌재가 계속 저쪽에서 뭐라 하면은 그래 좀 받아줄게 이런 모양새라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필요하면 열어야 되는데 눈치 봐서 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네.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눈치 보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그 신문인가 심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뭐 하는 거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면은 너무 악각되니까 그래 한번 우는 아이 딱 하나 둔다 이런 식으로 더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네, 뭐 그리고 사실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길을 열어준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맞아. 그럼 이후에도 여전히 소위 말한 때를 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참 공정하십니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죠? 지금까지의 수많은 재판 진행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재판관들 공격해왔던 모양새를 본다면 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좀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충분히 기회는 받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바로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까지 쭉 열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 내지 그 결백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평을 하신다면? 네, 뭐 요원과 계몽령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지 않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요원과 계몽령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들고 나왔던 주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생각날 만큼의 좀 허술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고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오히려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세련돼지거나 혹은 보완되는 게 아니라 앞의 말과 맞지 않음으로써 계속 논리적 충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판 진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그 조태영 국정원장 나왔을 때 밝혀진 그 계엄 전날 김건희 여사가 2차례 문자 보냈고 계엄 당일에 조태영 원장이 단문 보냈다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 자료였다면서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제출했던 것들을 국회 측에서 봤더니 이거 해갖고 이제 발견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뭐 자책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지금 변론에 임하겠다고 한 부분도 그렇고 나와서 펼치는 논리들도 그렇고 또 중간에 막 변호인하고 막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막 변호인 흥분하니까 막 말리고 막 이게 뭐 변호인이 갑자기 자기 얘기하겠다가 헌재 그 재판관한테 혼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촌극처럼 되게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되는 것만으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허술한지 그러니까 보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계속 말씀 몇 번 드렸던 것처럼 과연 윤 대통령 측이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짜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 그 차원이 그 허술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냐라는 걸 지금 짚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논리라든가 주장하는 근거라든가 지금 이렇게 말대로 뭐 택을 짜갖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고 헌법재판소 앞에 몰려가고 문영배 대행 집 앞까지 찾아가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그렇게 아무 말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그분들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최대 주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만한 뭔 밑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해석이 뭐 일반적인 해석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좀 더 그 정교하고 친밀하면 극렬 지지층한테 더 감명 줄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T의 영역이 아니라 F적인 좀 뭔가 약간 감성을 터치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 뭐 증거가 뭐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이거 논리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얘기니까 비상계엄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맞아 우리가 오라라고 하는 어떤 읍소와 선전선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정책이면 그래서 어떤 이 뭐 지역 화폐를 할까요 말까 이런 건 논쟁의 대상이지만 토론의 대상이지만 비상계엄이 옳았냐 그런 이거 논쟁의 대상이 사실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진짜 설득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으니까요. 약간 성경의 순환 논증과 비슷한 거죠. 약간 이게 왜 맞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성경은 왜 맞죠? 하나님 써서 이거 그거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다 제가 봤을 때. 예.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쪽의 상황을 바라볼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산을 한 행보이냐라는 것도 의문이 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이제 보수 여론이 이제 계속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행보를 한다라고 하는 뭐 그것이 정말 영리하거나 전략적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나온 경향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딱 이맘때쯤 돼가지고 탄핵 기각될 거라라는 찌라시가 쫙 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믿음이 아마 대통령실로 전파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러한 믿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좀 망상에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이 현실 인식의 부족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좀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접견이 80번 있었더라고요. 2월 11일까지. 자, 그러면 접견을 하는데 자, 대통령님 저희들한테는 최소한 이실직고를 해야 저희가 전략을 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어차피 그 의뢰인과 그 변호인 사이의 관계는 수직적, 갑을 관계가 되니까 대리인단 입장에서 뭔가를 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물론 대리인단의 성향도 나는 상당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교하게 뭐 전략을 짜기 위해서 뭔가 각본을 짜고 뭔가를 알아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를 물어보고 이런 사전 과정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 추정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뭐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정을 운영해왔던 상황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 수직 관계에서 경노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비슷한 혹은 뭐 더 다르지 않을 상황일 거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소수 의견이 적게라도 나와서 이후에 대선 국면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서 봐라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고 이것은 정파적으로 나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면에 윤 대통령은 사실은 소수 의견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파면이 인용이 안 되는 걸 뒤집는 거 아닌 이상해야 소수 의견이 하나가 나오건 두 개가 나오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극으로 가면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말하는 본인의 적을 본인이 이제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변호인 입장에서 대통령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는 얘기도 못 하고. 대통령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전략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모여 계신 분들도 딱히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면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헌재 심판은 그렇다고 쳐요.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때도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과는 약간 또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이제 쟁점들도 다르고 결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을 다르게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지금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게 되면은 크게 그렇게 전략이 다를 것 같지도 않다. 다른 전략 수립 자체가 가능한 상황인가 지금 저 분들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형사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어떤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거 봐라. 이게 바로 좌파 카르텔의 실체다. 이 억울한 이 좌파 우리법 연구회와 이런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했다 하고 순교자가 되는 거죠. 또. 어차피 나는 사면복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상관없다. 나는 뭐 국민을 향해서 뭐 할 말을 다 했고 내 억울한 거 다 풀었으니까 뭐 결국에는 언젠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약간 이런 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더더욱 전무 아니면 전부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란 혐의라고 하는 것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최소 무기징역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일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량 감경을 해서 실제로 형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는 뭐 절대 뭐 장량 감경 같은 거는 뭐 받기도 어렵고요. 실제로 그게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그냥 아예 이제 세게 나가는 방식으로 계속 저 D가 없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윤 대통령의 삶의 어떤 궤적 그리고 지난 체포 당시의 메시지를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삶에서 3번의 직무정지를 당한 바가 있는데 검사 시절 1번, 검찰총장 때 2번 당했다. 근데 3번 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떠났지만 결국 역사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손글씨로 길게 메시지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서사 안에서는 이것이 지금 애매하게 타협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세게 가버리는 것은 뭐 충분히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의 삶의 궤적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영이라든가 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어떻게 하는 안위하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보수 언론들과 주요 이 인플루언서라든가 이제 의제를 끌고 가는 분들이 하야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조선일보도 그렇고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쪽에 막 군부를 지피려고 해서 저쪽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진영에 대한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어쨌든 이 아이디어로 쥐어 짜낸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뭐 그런 거 개의치도 않고 지금 뭐 어쨌든 결국 본인 정치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사면복권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거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액션 플랜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해 줄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비타협적 선명투쟁. 너무 세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 미화했나요? 그 적절하지만 또 좀 너무 아름다운. 그러면 유튜브니까 심의 안 걸리니까 그런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무대뽀 전략. 그거 가지고 심의를 걸기에는 무대뽀라는 표현이 원래 속어이기 보통 때문에. 쓰는 말이 요새 분위기에서는 또 모르죠. 또 아무거나 막 잡아 걸리기 아니, 때문에. 고르세요. 비타협적 선명투쟁이 좋아요. 무대뽀 투쟁이 좋아요. 뭐 하나만 고르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죠. 후자가 좀 후자. 낫죠. 네. 그러면 무대뽀 투쟁으로 가면 그게 국힘을 어떻게 틀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세력이 진짜 지난번 탄핵 때 교훈을 하나도 못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막 지지자들 나와서 막 물리적으로 시위도 많이 하고 집회 인력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여론조사 추이에서도 뭔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지금 손절도 못하고 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에서 나온 말 진짜 한마디가 정말 주옥 같은데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표결 안 했을 것이다 막 이런 아무 말을 다 하고 있고 계엄은 옳은 게 아니라면 예. 아니, 비상계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비상계엄은 옳은 게 아닌데 위헌 위법 판재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도 못 하고 그건 답을 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주변에 계속 또 상황 논리면서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당시 뭐 야당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키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지층 달래기 그거를 어떻게 붙잡고 갈까밖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봅시다. 예전에도 국민의힘이 한참 그전에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랬어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이제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대규모로 인력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막 싸우자 하고 막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결과 뭡니까? 선거 폭망 연속으로 뚜루룩 해가지고 이제 당 전체 말아먹을 뻔했던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때와 똑같은 전철로 그러니까 망하는 걸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당에서 그나마 좀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은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은 본인 입장을 바꾸거나 거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라는 게 설 자리가 애초에 사라져버린 원래부터 국민의힘의 합리적 보수가 거의 뭐 있었나 없었나 싶긴 하십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애초에 그런 비슷한 말만 하게 되면은 김상욱 의원처럼 찍혀가지고 막 탈당 압박이나 받고 있거나 뭐 결국 당협위원장 사퇴하는 수순에 이르게 되고 아닌 사람들은 또 이제 다 헌법재판소 몰려가가지고 또 이제 그 어제도 36명 몰려가가지고 똑같이 이상한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배에서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법치와 헌법을 중시하고 기존의 헌정 시스템을 잘 관리해야 될 여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헌정 체제를 흔들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 당의 미래는 뻔하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개딸 전체주의니 뭐니 막 그러면서 욕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그럼 이 모습은 뭔데요? 이거는 극렬 지지층 전체주의 뭐 이렇게 극우 전체주의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제대로 오판 읽고 있지 못하고 오판한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이제 여론조사 일부에 고무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말씀을 진행자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중도층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지금 한국갤럽 지난 한 달치를 분석해서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메모리 될 수가 있는데 중도층 민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착시 효과를 이제 숫자로서 좀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초질간 6대4 우위가 있고 탄핵 찬성, 정권 교체 이런 한 중도의 여론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식의 해설을 내놓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양 진영의 늘 모든 선거가 그랬긴 했지만 이번에 더욱더 좀 그런 경향성들이 더 두드러질 것이고 결국 중도의 향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향후 있을 조기 대선 만약에 열린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오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보수 여론을 조금 더 짚어보는 웹조사를 했거든요. 시사인에서. 그 안에서도 보수 여론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점이 계엄을 찬성하고 계엄에 대해서 좀 나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섬세하게 분석을 해놔서 보수 여론조차도 좀 오판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저희도 그걸 한번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요 며칠 사이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추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보수층 안에서 여론이 바뀐 건지 아니면 조사가 비로소 정밀해지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 며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추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판을 했든 안 했든 지금 국민의힘은 저쪽으로 계속 내달려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당의 간판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나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당 안의 분위기와 방향이 뭔지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복귀해서 뭐해요? 상황이 이런데? 아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차기를 준비를 하면서 뭔가를 앞으로 도모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책도 나온다고 하고 SNS에서 이미 본인의 복귀 소식도 알렸고 언더73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군부를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지금 구도에서 당내에서 뭔가 효과를 크게 발휘하기는 어렵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최대 주주이고 친윤계가 당의 주류로서 이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설 만한 공간이 없다. 어제도 뭐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당시 대표 언급했다는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하는 포지션엔 이미 거기를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어쨌든 이번 전국에서 그래도 뭔가 일관된 모습을 보여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뭔가 비교적 장점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좀 물음표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유승민 안철수와 비교 우위로 갖고 있는 거는 소수 소위 친한계로 불렸던 사람들이 당내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강한 팬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가지 정도인데 그 대목에서 네. 지금도 있어요? 있죠. 있어요. 예. 몇 명이나 돼요? 좀 줄었죠. 어제 장동혁 의원도 거기 가 있었던 걸로 헌법재판소 앞에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처럼 이렇게 빠져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 다시 한동훈 대표 밑으로 다시 뭉쳐라라고 했을 때 예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제 좀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그때 뭉쳤을 때도 물론 그 중에는 뭐 제가 거기 모여 있는 모든 분들을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김상호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전에도 한동훈 전 대표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갈아타고 붙어 있었던 거지. 특별히 뭔가 한동훈 전 대표의 뭐 기조라든가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기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가치에 동의하지 않거나 세탁용으로 있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뭔가 신념을 갖고 모인 집단이 아니니까 쉽게 와야 되고 별 힘도 발휘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다시 끌어 모아봤자 대단히 그 사람들이 뭐 친윤계에 비해서 뭐 선진적인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인가에 저희가 정성국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이 이런 얘기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변론이 종결되면 그때가 복귀 시점일 거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나오면 그때는 좀 늦고 변론이 종결되면 복귀 타이밍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뭐 이 헌재 심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초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근데 헌재 심리가 끝난다고 하더니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 그게 환경으로 계속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대가 성립이 되고 그런 환경이 정말로 조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잖아요. 명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일 거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복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파면이 인용되는 그날 다시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타이밍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재 변론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격당할 여지가 많다라는 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최종으로 이제 이제 변론이 끝나고 그 사이에 선고까지의 그 비는 기간 동안에 출마 혹은 뭐 이제 다시금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형사재판과는 별건으로 어떤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그러니까 명분의 하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또 빠지면 책 출간한다면서요? 네, 26일. 지금 대표 그만둔 게 한 2달 됐죠. 그렇죠. 와, 그렇게 책을 팔려네요? 그렇게 팔렸어요? 그 이야기 예전에도 진행자가 저는 부러워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부러워서 하는 거예요. 부러워서. 와, 그렇게 빨리 쓸 수 있어요? 책을? 뭐 나오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을 두 분도 것 같습니다. 팬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네. 볼펜이잖아. 네. 그래 빨리 쓸 수 있어요? 함량을 낮추면 빨리 쓸 수 있죠. 아, 그래요? 되게 밀도 있게 잘 써야지 그럼 당연히 오래 걸리는 아니, 건데. 부러워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저는 책을 안 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거는 출판 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를 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책을 낸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 책들은 약간 이제 나무야 미안해 수준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빨리 쓰거든요, 대충. 나무야 미안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종이? 종이를 낭비한다. 종이를 나무한테 예. 미안한 어떤 그런 예.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나무야 미안해의 또 다른 버전이 될지. 아니면은 뭔가 그래도 본인이 그 핍박받은 세월 동안 뭔가 깨달은 게 있으셔가지고 뭐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을지 이거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부분 정치인 책은 그렇다. 예고 기사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혹시 담기나요? 예고이기 때문에 책을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가구신 기자가 한동훈 대표는 이번엔 좀 어려울 것이 결국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행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어떤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이제 수위에 들기 좀 어려운 건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전소보다는 반소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화재 현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때 그런다고 합니다. 이 보상을 받을 때 전소가 돼야지만 이 보상에 있어서 확 올라가고 전소가 돼야지 확 올라가고 반소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애매하게 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 망하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확 망해버리는 시나리오가 뭔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는 겁니까? 혹시? 뭐 극우 에너지가 여전히 그 당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수가 미래가 과연 있느냐 혹은 뭐 중도 유권자들한테는 어필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경선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책임 있을 만한 어떤 좋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경선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장관이라든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올라와가지고 경선 통과해서 TV 토론 나서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또 아무 말들을 막 공중파에서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보고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어차피 선거는 그걸로 이길 수 없으니까 질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당에 정신 차려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갈 것이냐. 근데 지난번에도 정신 차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 당이 선거 한 3번 연속으로 크게 말아먹고 나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한 당이기 때문에 교훈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 말아먹고 나서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가설은 그러니까 그 전제해야 될 게 아니라 검증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요번을 노리지 않고 다음을 노린다 해서 다음이 보장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렇게 지속력이 있을 것인가. 이건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 브랜드가 떴던 게 자력으로 떴던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요인에 의해서 부양된 측면이 크잖아요. 물론 부양된 후에 어떤 뭐 관계가 이제 다시 저렇게 돼버리긴 했지만 근데 만약에 탄핵 결정이 나서 파면이 되고
형사재판에서도 만약 유죄가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도 정말 열심히 본인으로서 뛰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나 훗날을 염두에 두면서 뭐 이번에 대충 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뭐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정치 지금 다이나믹스여서 그렇죠. 우선은 오늘을 좀 살아야 되는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오늘만 산다. 그러니까 뭐 비윤 주자들끼리 뭐 연대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에서 뭔가 그래도 뭐 계엄이나 뭐 탄핵 관련해서 이 기조가 맞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중과부적이어가지고 결국 해내지 못했다. 근데 결국 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길을 갔는데 당이 좀 안 좋은 길로 가서 망하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라도 아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열심히 뛰긴 하겠죠. 네,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게 반드시 성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크진 않다. 성공할 가능성은 여기 봅니다. 성과가 그래도 젖잘싸는 해야 될 텐데 경선에서 그러면은 지금 가상 대결 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뭐 중도 확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지지층 끌어안는 건지 이게 그 포지셔닝이 잘 되면 양측을 다 안을 수 있지만 잘 안 되면 둘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는 정치인 한동훈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만 증명하고 금방 퇴장해 버릴 수도 있다. 본인 하기 열심히 뭐 문을 빕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의 지금 브랜드 가치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냐. 하나는 결국은 검사의 경력.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그 계엄 해제에 참여했다.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굉장히 커리어 패스에선 좀 어려운 지점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정치권에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지금 흘러가는 거 보세요. 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는 안티를 양산하는 오히려 그 지름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보수층의 어떤 흐름을 봐서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한동훈의 브랜드가 지금 자산이 그러니까 별로 지금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갈 거다라고 보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1인칭 한동훈 주인공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항으로서 이제 대안 세력 어떤 뭔가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뭐 사법 리스크가 많지만 나는 검사 출신이고 뭐 나는 오히려 더 깨끗해. 범죄자와 검사 약간 이런 식의 구도를 짬으로써 반사이를 어떤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얻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아주 그 군단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반대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이야.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 군데에서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두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이거를 잘 융화시켜가지고 각자의 장점으로 포지셔닝 해가지고 대중들과 중도층에까지 소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큰 그릇 정치인으로서 발휘를 하는 거고 그게 사실 엄밀히 말해서 뭐 이재명 대표 상대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로 따박따박 했던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크게 뭐 칼잡이라고 하는데 조선제일검으로 보여준 것도 없고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 이후에 뭐 그때 계엄했다고 했지만 또 왔다 갔다 많이 했잖아요. 중간에 저기 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이분도 일관되게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양쪽의 이 자산이라는 것도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된 게 있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국민의힘에서 친윤계가 너무 일색이고 다른 쪽 반대한 목소리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와서 그 구심점이 되어서 뭔가 세력화를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계엄을 반대하는 보수가 굉장히 지금 기한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 상황들을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 보니까 당연한 이야기, 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하는 이 간결한 메시지에 대해서 당일날 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본인의 정치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브랜딩하느냐 그리고 그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꽃피워서 보수를 혁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위헌 위법적 계엄 반대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딱 이게 그 묘사가 돼야 심플해지는 건데 결정적인 패착이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던 그러면 사심이 많이 작용을 했구나. 이게 또 이미 더 씌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반감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복귀를 한다고 해서 꽃길은 아니다. 오히려 자갈길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뭐 그 자갈길을 극복하면은 큰 정치인 되는 거고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